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및 바람직한 고교 생활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좀 꾸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좀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학과 동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학생부 기록, 이제 결국 우리가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성실하게 했던 활동의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요. 또 그 기록이 이제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맞고요. 또 어떤 학생은 논술 전형이 맞고요. 또 어떤 학생은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전형이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이 나한테 맞는지, 그 전형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저는 고등학교 생활의 어떤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 선택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및 학생부 기록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성을 좀 살펴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성을 좀 살펴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의 학생 참여형 교과 활동에 주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게 되면 학생은 수동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역량을 보여줄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역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생부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어떤 활동들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운영이 될 거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과 수업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려면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을 때 그 학생들은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과목, 그 다음에 나의 진로하고 연계된 그런 과목들,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아이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 교육 과정을 좀 다양하게 편성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A를 좋아하는 학생들, 또 B를 좋아하는 학생들, 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 또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각각의 어떤 그 흥미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했으면 그 수업에서 그 아이들은 더 많은 활동들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역량을 보여줄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편성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 자,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은 다양하게 편성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선택형,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많은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의 형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활동을 보여주면 그 활동의 내용들을 자, 이 과정,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발표했던 과정, 그 다음에 발표 이후의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역량, 2단계에서 보여주는 학생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하고 그걸 이제 평가로 구현을 하면 그게 조금 더 이상적이진 않을까. 그 다음에 또 교사는 그런 과정 중심의 평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학생들을 관찰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기술하면 또 대학은 이제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평가를 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그걸 믿어야 되고, 또 교사가 기록을 했을 때 그걸 또 대학에서 뭐예요? 신뢰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는 거, 이제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어떤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성 네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건 비단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만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도 자, 점진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평가 반영 내용이 이제 변화가 되죠. 예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 자기소개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도 들어가고요. 학생부에서 기록들이 되게 많이 평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자, 이게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학교마다 좀 편차가 많이 심해지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마다의 어떤 그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평가에 반영되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교과 활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초 탐구 교과 모두에 기재가 되는 교과 세특이죠. 자, 과목당 500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이 10과목이면 5,000자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20과목이라면 뭐예요? 10,000자까지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재 이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다 뭐예요? 약간씩 변경이 되거나 축소가 되는 쪽인데, 이제 이 과세특은 조금씩 확대가 돼서 이제는 모든 과목에 과세특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재교육, 발명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에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 동아리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정규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율 동아리는 이제 대입에서 반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기재는 할 수 있지만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봉사활동. 이건 이제 봉사활동도 예전에는 외부에서 봉사활동 했던 내용들도 반영이 됐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은 반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좀 제한되다 보면 결국은 봉사활동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다, 축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 700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500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대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전에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공통문구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공통문구 기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학생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그 학생의 어떤 변화된 부분,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역량을 보고 싶은데 공통문구로 기록이 된다면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뽑아내기가 좀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 500자, 700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기록들도 이제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요. 학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 학생들이 기록을 해줘야지만, 활동을 해줘야지만 그게 개발화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인데 이제 올해 고3 학생들부터는 수상 경력과 독서활동이 아예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정규 교육과정 안에만 들어가는 것. 그러면 정규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죠. 교과 활동이 있고 창체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활동에 해당이 되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교과 활동과 더불어서 기록이 되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창체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이 보다 중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을 관찰하면서 기록을 하는 종합의견. 이게 이제 대입에 평가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전 연도의 대입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의 내용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정성평가예요. 근데 그 정성평가에 활용되는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반대급부로 정량적인 교과 성적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2.5등급이 붙고 2.6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정도의 정량평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2.5등급은 붙이고 2.6등급은 떨어뜨린다면 교과전형하고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교과 성적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형이 되는 거 2.5등급이 붙고 2.6등급이 떨어지는 건 교과 전형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는 2.5등급이 떨어지고 2.6등급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아이는 등급컷에 걸려서 다 윗등급을 맞고 어떤 아이는 등급컷에 걸려서 아랫등급을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2등급과 3등급의 경계선상에 있다면 A라는 학생은 다 2등급이고 B라는 학생은 3등급이에요. 그런데 이 두 학생은 결국 뭐예요? 등급컷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석차가 됐든 점수가 됐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 두 학생은 등급으로 차이가 나지만 이 아이의 역량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이런 출발점이 뭐냐면 종합전형인 거죠. 그런데 2등급과 3등급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뭐예요? 교과전형이에요. 자,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2등급이 붙고 3등급이 떨어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자 2등급인 학생은 세특 기록을 봤더니 뭐 성실하게 활동함 이런 정도만 있어요. 근데 3등급인 학생은 봤더니 탐구 능력과 분석 능력이 탁월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 성적이 좋지만 내용 기록이 좀 평범한 학생,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약간은 부족하지만 내용 세특 기록이 풍부한 학생, 어떤 학생을 더 선발할 가능성이 높으냐? 당연히 두 번째 학생을 더 선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예요? 교과 성적이 조금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이건 무시 못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교 생활을 시작한다면 일단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뭐예요? 중요해지는 건 이제 교과 세특이에요. 그리고 남는 거는 뭐예요? 창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하고 창체 활동만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 세특 기록과 창체 활동의 기록이 중요해진다. 그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그냥 수업 내용만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통문구로 채워지거나 이런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나만의 기록이 되어야 하고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기 위해서 이제 내실화된 교과 세특이라든가 창체 활동 기록이 중요해졌다라는 게 두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자,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면 대학 입장에서도 뭔가 또 다른 요소를 좀 개발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 관련 필요 과목 선택. 그리고 그걸 이수했느냐.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고요. 기본이 되는 과목들을 이수하고 왔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 공대를 진학할 건데 미적분을 들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듣지 않고 온다면 약간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전자공학과를 가는데 물리2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듣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환경이고 충분히 개설이 돼 있으면 학생들은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목들은 이제 좀 반드시 듣고 오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공 관련 필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거, 요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물리2 선택자가 없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물리2가 개설이 안 됩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이 물리2를 듣고 오는 것을 필요로 하는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듣고 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개설되기 어려운 우리 이제 특목고에 있는 그런 어떤 전문 교과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오는 것이 조금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네 번째 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진로예요, 진로. 물론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학업 역량이 중요한 대학도 있고 진로 역량이 더 중요한 대학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학업 역량은 여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로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라면 그래서 그 뚜렷한 진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선택 과목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어떤 교과목에서 어떠한 역량을 보여주고 어떠한 주제로 심화 탐구를 하고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훨씬 더 같은 기록이라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기록보다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록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지만 아직도 뭘 하고 싶은지가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이후에도 바뀔 수도 있고 지금도 현재 진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열에 대한 범위는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학과에 대한 부분도 정하고 출발을 하면 조금 더 내실 있는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물리학도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자 2학년 올라가면서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과목을 바꿀 수도 있죠. 아니면 3학년 올라가서 다시 경영학에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로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바뀌지 않는 것. 바뀐다고 해서 이게 치명적으로 나는 그럼 대학에 떨어져. 이런 거는 아니지만 바뀌지 않고 가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내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정해진 진로는 2학년, 3학년을 같이 연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류 평가 내용이 줄어들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서류 100%로 이루어지는 전형도 있지만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서류가 줄어든다면 일단 면접이라든가 다른 전형 요소, 물론 종합전형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이제 서류 준비, 그 다음에 또 기타 전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021 5개 대학이 공통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개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 5개 대학의 공동 연구 자료를 일반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그러면 이 5개 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들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느냐? 이런 용어를 쓰는 데도 있고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는 역량은 대동소이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역량을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들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4가지 용어를 썼었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런데 지금 개선안에 따라서 바뀐 거는 올해부터는 이제 여러 대학들에서 이렇게 3가지 역량을 씁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왼쪽에 있는 4가지보다 오른쪽에 있는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의 준비도를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변화된 부분을 짚어보면 뭐가 없어졌냐면 이제 학업 의지라는 부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학업 의지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니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뺐습니다. 그럼 뭐가 이제 강조가 되느냐? 탐구력이죠. 자,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느냐?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연구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 인력을 좀 뽑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탐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 더 대학 입장에서는 선호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탐구력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라는 것이 진로 역량의 한 항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학생부 서류 평가 내용이 축소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중에 과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왜 과목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자, 공교롭게 서류 평가 내용이 축소가 되면서 여러 대학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 중에서 과목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더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대학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은 이 과목을 조금 더 좋게 평가하는, 유의미하게 평가하는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과목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우리는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해.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을 듣고 오는 건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게 이제 달라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
진로 역량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바뀌면서 전공이라는 용어가 진로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공과 진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범위가 좁냐라고 하면 전공이죠. 그러니까 전공은 해당 전공에 조금 더 밀접도가 높은 거고요. 진로는 그 해당 전공을 포함해서 약간 계열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넓게 퍼지면 이게 이제 진로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계로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에 간다면 예전에는 뭐 물리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물리를 포함한 과학, 그 다음에 수학 전체적인 영역에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면 이 친구들은 진로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라서 너무 이제 진로에 대해서 몰입도를 높여가지 않으셔도 된다. 조금 더 이렇게 계열적으로 확장을 시켜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니까 물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리도 중요하고 화학도 중요하고 생명과학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좀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 두 가지 영역이 이제 뭘로? 공동체 역량으로 이제 하나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발전 가능성 쪽에 있었던 리더십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제 인성 쪽으로 좀 흡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왼쪽에 발전 가능성에 있었던 영역 중에서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자기주도성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에요. 요거 대학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개선안에 보니까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용어가 따로 없습니다. 항목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학에서는 자기주도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 이따 뒤에 보시면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전반에 걸쳐서 자기주도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녹여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게 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업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의 평가 항목은 첫 번째가 학업 성취도입니다. 두 번째가 학업 태도이고요. 세 번째가 탐구력이에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학업 태도를 좋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탐구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 활동이 기록으로 이어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학업 성취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뭐예요? 성적이에요. 근데 그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교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이게 이제 기초 교과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이게 탐구 교과예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걸 고르라 그러면 기초교과, 탐구교과 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 기본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것이 종합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과목들은 나빠도 되느냐? 아니에요.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은 1등급인데 뭐 제외국어라든가 뭐 기술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5등급인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학업 역량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학업 역량보다는 약간 이 친구는 좀 성실하지 않은 친구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의 교과목도 준해서 기본 교과목의 좋은 성적에 준해서 갖춰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시면 두 번째 항목 중에 뭐가 있어요?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그럼 덜 중요하다고 해서 공부를 덜 했던 학생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의 추이. 자, 성적의 추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좋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거 좋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것보단 좋아요. 그런데 3등급, 2등급, 1등급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뭐예요? 1등급, 1등급, 1등급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낮은 성적에서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학업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자기주도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탐구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업 태도. 그럼 이렇게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노력, 탐구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탐구력에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느냐. 수업 시간에 1단계의 내용을 배웠으면 그 1단계의 내용에서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봐서 다른 내용들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한 50% 정도를 배웠지만 내 스스로 확장시키면서 70%, 80% 이렇게 넓혀진 그런 지식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예요? 대학에 들어와서 충분히 연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업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느냐.
그다음에 심화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 활동 이런 것들을 해내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니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이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성실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뭐냐면 본인은 성실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으로 남는 걸 보면 되게 평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열심히 했고 높은 수준의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평범하게 기록을 써주지는 않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본인 기준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평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높이를 좀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조금 상의를 하는 거. 내가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주제의 어떤 타당도, 그다음에 이 주제의 어떤 심화 정도 이런 것들은 선생님하고 조금 의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주제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진로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세 번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희망하는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은 듣고 오는 것이 필요하죠. 경제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선택자가 적더라도 경제라는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좋고요. 수학 관련 과목들도 더 많이 듣고 오는 것을 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같이 이수하는 것이 좋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명문화돼 있어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그럼 뭐 과목 선택자가 적더라도 그래서 내가 등급을 받는데 불리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과목이라면 듣고 오라는 얘기죠. 이런 당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둔 친구라면 필요한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의 성적은 조금 더 일반 교과, 관련성이 좀 덜한 교과보다 더 좋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 교과목들의 교과 성취도가 조금 더 우수하면 좋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막 공동교육과정을 찾아서 들어요. 막 물리학 실험 이런 걸 듣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물리학 실험 보면은 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지니까 대부분의 수강생이 전부 다 뭐예요? A를 맞아요. 그러면 되게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반 선택 과목을 봤더니 자, 물리학 실험을 들어서 A를 받았는데 물리교과, 물리원 교과 성적을 봤더니 5등급이에요. 그럼 뭐예요? 불일치죠. 이런 경우는 물리학 실험을 들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뭐예요?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그것과 관련된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을 우수하게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요걸 이제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전공이 진로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지 않아도 그 주변에 경계선상에 있거나 유사한 학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을 더 열심히 하고 그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도 이제는 조금 더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공부보다는 계열에 충실한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학년 때 내가 정말 내가 전공을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계열은 정해놓고 그 계열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이에요. 공동체 역량은 사실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따로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뭐 준비한다고 해서 이걸 의도해서 막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협업과 소통 능력하고 리더십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나눔과 배려나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게 큰 변별력을 갖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착하니까 우리 좋은 대학에서 뽑아주세요. 우리 아이 성실하니까 뽑아주세요. 이런 건 좀 안 되죠.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든가 진로 역량에 비해서 이 공동체 역량은 약간의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모집 다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뭐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범대학이라든가 교대라든가 의대라든가 이런 쪽은 인성도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영역이 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라든가 진로 역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보다는 협업과 소통 능력, 그다음에 리더십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들이 뭐냐면 멘티멘토 활동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주도로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공동체 역량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보다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약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인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아까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했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개선안에서 과목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또 다른 5개 대학에서 또 공동 연구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자연계열은 전공 관련 권장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수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집 단위별로 수학 교과에서 이런 교과를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자, 과학도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이 있죠. 근데 보시면 뭐 수학과라든가 컴퓨터 공학과, 그다음에 산업 공학과 이런 쪽은 뭐가 없어요. 과학 교과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과목을 들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다만 수학 쪽에서 이 모집 단위들은 필요한 과목들은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물리, 기계, 전기, 전자 이쪽을 보니까 뭐예요? 과학 쪽에서도 물리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2까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을 죄송합니다. 자, 권장 과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과인데도 불구하고 물리도 들었으면 좋겠지만 화학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 자연계열로 지나가는 학생들 중에서 과학 과목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화생지를 다 들을 수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4과목 중에서 2과목이나 3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느 모집 단위를 지원할 거냐. 그래서 그 모집 단위하고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모집 단위가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예요. 생명과학과라면 사실은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들으면 되죠. 물리라든가 지구과학은 덜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물리를 듣는 것이 나으냐, 지구과학을 듣는 것이 나으냐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답변은 정해져 있어요. 학업 역량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은 지구과학보다는 물리라는 거죠. 하지만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은 물리보다는 지구과학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물리는 선택자가 적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구과학은 선택자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크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선택 과목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물, 화, 생지 중에서 대학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과목은 물리 쪽이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순서대로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순서로 선택하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지구과학 관련 모집 단위에서는 당연히 지구과학을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자, 내가 선택 과목은 물화생을 했어요. 학교에서 선택 과목은. 근데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 화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해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지구과학을 선택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물화생을 선택했는데 수능 과목으로는 생원 지원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선택한 과목과 수능 선택 과목이 불일치하게 되죠. 그럼 학습 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또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학교에서의 과목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울대학교에서 전공 연계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핵심 권장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과목들을 이제 확인하시고 내가 이 모집 단위를 갈 건데 이런 과목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반드시 듣고 와야 된다는 거죠. 과목 선택자 수가 적더라도 필요한 과목은 좀 듣고 와야 되고 그 필요한 과목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다면 공동교직 과정을 통해서라도 듣고 올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모집 단위별로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 컴퓨터공학부는 역시 과학의 권장 과목이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또 건축과학과 쪽은 역시 과학도 빠져 있지만 뭐예요? 수학도 그렇게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예과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이 생명과학 1이에요. 물리를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막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들으면 나쁠 건 없지만 안 들었다고 해서 또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과목 중에서 보통 3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의예과를 갈 친구들은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돼요. 나머지 물리를 선택하면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또 지구과학을 선택하게 되면 뭐예요? 성적을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왜? 지구과학은 선택자가 많으니까요. 물리는 선택자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놓고 어떤 방향성을 내가 갖느냐에 따라서 물리 또는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치대를 가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자연계 학생들의 어떤 선택 과목의 방향성을 따라가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고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자, 이걸 왜 살펴보고자 하냐면 자,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누구일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치가 있다라고 생기부에 기록이 되면 뭐예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첫 번째,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창의성 및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서울대 재학생한테 서울대에서 내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사고의 유연성. 이게 뭐예요? 서울대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럼 서울대에서 좋게 보는 역량이라면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록에 이런 역량이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만 돼 있다고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그게 납득이 되어야 해요. 그럼 납득이 되려면 뭐예요? 자,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뭐예요? 사례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과 함께 기록이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세특 기록,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창체활동 기록에는 이런 용어들, 이런 역량들을 기본적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활동들을 하시고 그 활동이 기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는 기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려운 문제를 내가 기피하지 않고 도전해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사례와 함께 기록이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서술형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는 어려워한다. 그럼 서술형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에 도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풀이법, 그 다음에 또 참신한 풀이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어내면 그것이 근거와 함께 기록이 되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나 과제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럼 창의적인 과제에 도전해서 그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록들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내가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록과 관련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제언하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통해서 기초학업 역량을 입증하자라는 거죠. 자, 국어, 수학, 영어가 무슨 교과라고요? 기초교과예요. 이건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어디에든 어떤 모집 단위에서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학업 역량이죠. 학업 역량이 없는 친구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 선발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높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이죠. 자, 두 번째, 진로와 적성, 흥미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필요한 과목들은 제발 듣고 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수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역량을 보여주려면 결국은 뭐예요? 활동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 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자, 교과 활동하고 창체 활동을 좀 연결시키라는 거죠. 아까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록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수업 시간에 했던 심화탐구 주제 활동이 뭐예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같이 이어지고 또 진로 활동에서도 이어지고 진로 활동의 기록이 자율 활동과도 연계가 되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또 종합의견도 연계가 되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친구는 이 진로에 대한, 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수를 했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선생님이 시켜서 학교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활동이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생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항목별 기재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율활동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활동은 학급별, 학년별 특색활동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이 자율활동이지 이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교육계획에 따라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통 문구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A라는 학생도 B라는 학생도 C라는 학생도 동일한 문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동일한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활동 이후의 과정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의 기록이 여러 가지 5가지가 있으면
이 5가지를 다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중에서 나한테 의미 있었던 활동 한 가지를 골라서 그 이후에 활동을 이어나가면 그것이 나만의 기록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이 학교 교육에 따라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건 좀 준비를 잘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기계공학과 갈 건데 야구 동아리를 하거나 도서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관련성이 없다. 전혀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성이 높은 뭐 기계공학과에 간다면 뭐 물리 동아리라든가 로봇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학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렇게 동아리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1학년 때 연구했던 거, 2학년 때 연구했던 거, 3학년 때 연구했던 것들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면 학년이 거듭됨에 따라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봉사활동은 좀 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특기사항도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만 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한 모집 단위가 아니라면 일반 모집 단위 경우에. 자, 네 번째 이제 진로 활동은 마찬가지로 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은 500자예요. 근데 진로 활동은 700자예요. 이것도 자율활동하고 마찬가지로 공통 문구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로를 어떻게 탐색했는지, 그 다음에 그 진로와 관련된 심화 탐구를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런 과정에서 뭐 독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내용으로 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별화된 기록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특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세특이 좋은 세특이 나오려면 수업이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상적이지만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가 기록으로 연계가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역량이 드러나는 게 좋은데 자, 여기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모든 과목에서 전공 관련 역량이 드러나도록 기록하려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굳이 힘들게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전공 관련 역량은 어디서 보여주느냐? 관련 교과에서 보여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교과에서는 뭐예요? 그 과목에 충실한 역량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전공 관련 부분은 뭐예요? 자, 동아리 활동에서도 드러날 수 있죠. 진로 활동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관련이 없는 다른 교과에서 나는 기계공학과 갈 건데 국어 시간에도 나는 뭐예요? 기계공학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국어와 관련된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면 분석력이 뛰어나면 그게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력이든 아니면 이공계의 이론에 대한 분석 능력이든 다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과목의 교육과정에 충실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의견은 이제 우리 학생이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기록들도 대부분 다 선생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자, 학생이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다른 부분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학생이 활동을 해야지만 그걸 보고 관찰해서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죠. 활동이 없는데 선생님이 써주실 수는 없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종합의견은 조금 더 선생님의 어떤 영역에 가깝죠. 하지만 이제 선생님의 영역에 가까운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추천서라든가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종합의견이 교사 입장에서는 이 학생의 장점을 조금 더 피력해 줄 수 있는 추천서의 기능이 되도록 준비가 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제 뭐 신경을 쓰실 수가 없죠. 근데 참고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진로를 바탕으로 한 학생과 학목 간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되면 좋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진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진로 결정을 건축이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관련 교과의 성적이 중요하죠. 그럼 관련 교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수학하고 물리의 성취 기준에 따른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기록이 세특에 남아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수학적인 역량, 물리학적인 역량,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수학적인 이론, 물리학적인 이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주제 발표를 해주면 이게 좋은 세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세특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관련 교과가 아닌 나머지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사회교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도 억지로 막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연결시키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국어 시간에는 국어 역량, 영어 시간에는 영어 역량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어도 독서가 있죠. 그러면 독서 시간에 자율주제 독서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건축학과 관련된 주제 탐구 독서를 진행하면 그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근데 인위적으로 막 문학 시간인데도 뭐예요? 건축하고 관련돼서 문학 작품을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억지 성향이 너무 누가 봐도 눈에 띄잖아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또 건축에 필요한 역량이 뭐예요? 예술적인 역량, 감수성, 창의성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뭐 국어에서도 사회에서도 뭐 미술이나 이런 데서도 보여줄 수 있죠. 이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요즘에 많이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교과의 시간에 독서를 연계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능하다면 뭐 건축과 관련된 독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에요. 그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동아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동아리에서는 건축이나 수학, 물리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은 뭐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건축 주제 탐구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로 정보, 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한다든가 뭐 이런 활동들. 그 다음에 또 진로활동 쪽에서는 내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세특에서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심화 탐구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탐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록으로 좀 남으면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이제 종합의견에서는 선생님이 이 친구는 건축에 필요한 소양과 열정이 바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또 지금 현재 능력은 이 정도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좋은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자, 건축이라고 하는 진로 분야를 정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부 기록을 꾸려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과 학생부 기록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전형 선택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바람직한 고교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설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좀 뭐 독특한 학생들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그냥 뭐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마음먹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학종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죠. 왜냐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 자 3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교과 성적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갖춰 놓으면 사실은 이 친구들은 수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수능만 염두에 두고 3년을 준비하면 물론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평소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수능은 약간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교 생활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뭐 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따라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또는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대학을 좀 낮출까? 아닌데 난 대학을 낮추기가 싫은데 그러면 다른 전형을 좀 모색해 볼까?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고등학교 생활의 처음과 끝은 이 전형 선택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일단 2025 경희대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 교과 전형으로 한 10.6%를 종합 전형으로 28.7%를 논술로 8.8%예요. 자, 실기 기타까지 합쳐서 수시로 55.7%를 선발을 하죠. 그에 비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40.1%예요. 이거는 이제 정원 내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수시하고 정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수시가 많죠. 하지만 전형별로 비교를 해보세요. 자, 수능 전형과 논술 전형,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을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뭐예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수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시부터 열심히 해라.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종을 통해서 준비를 시작하고 그걸로 대학을 가면 더 학교 생활도 바람직하고 또 재학생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자, 수시가 중요한 것도 맞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뭐예요? 이제는 수능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가 대세도 아니고 학종이 대세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시로, 모두가 다 학종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은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동국대, 그 다음에 마지막은 광운대예요. 자, 요거는 뭐 어느 해든 상관없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이 된 학생들을 나중에 그 교과 성적을 대학에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해서 평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대가 동국대보다 높고 동국대가 광운대보다 높아요. 물론 모집 단위별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 광운대를 진학했던 친구가 만약에 중앙대를 내가 학종으로 도전한다면 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와요.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매달렸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보다 더 낮은 성적대, 지금 한 3등급대 성적까지 나와 있는데 4등급, 5등급, 6등급대 아이들은 만약에 서울 소재 선호도가 높은 중상위권 대학을 희망한다면 결국은 그 낮은 내신 성적으로 통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남 앞에서 발표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이 처해 있는 개개인의 상황과 그 성향에 따라서 전형 선택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우리 학교는 주로 수시로 가. 우리 학교는 주로 정시로 가. 그러니까 나도 그 흐름을 따라야지. 물론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선택이 될 리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해줘서 모두가 다 같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시작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서 시작을 하되 학년이 거듭됨에 따라서 나의 교과 성적의 추이,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의 기록, 그 다음에 또 내 목표 대학의 도달도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시면서 전형을 이제 선택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희망하고자 하는 그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많이 뽑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종합전형으로 한 29.3%를, 그 다음에 수능으로 32.9%를. 그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려고 한다면 뭐예요? 종합전형과 수능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되죠. 자, 비수도권은 뭐예요? 교과전형으로 60.8%,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20%예요.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은 10.2%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최초 모집 인원 기준이에요. 실제로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최초 모집 인원 플러스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10%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한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수능도 신경을 써주면 좋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 내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죠?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수능 공부는 쭉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도 해야 돼요? 교과 성적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활동들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과 노력, 그 다음에 세특 위한 활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또 수능 공부 이런 것들 다 병행해서 하는데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요도를 조금 더 가져가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다면 교과하고 활동에, 나는 정시에 또는 논술에 한다면 수능 성적에, 수능 공부에 조금 더 이렇게 치중을 하면서 활동들을 배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성적으로 어느 전형을 갈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절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5개 대학의 전형별 경쟁률을 보니까 대충 어떻게 돼요? 지금 교과 전형은 지금 한 10.57대 1, 종합 전형은 14대 1, 논술은 61대 1. 논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시죠? 물론 여기에는 일반 모집 단위만 놓고 보면 이것보다 낮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의학 계열의 논술 경쟁률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교과는 한 1.51%가 빠졌어요. 종합 전형은 0.98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5.26이 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자, 재학생들도 논술 전형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졸업생이에요. 그러면 논술 경쟁률이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졸업생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교과 전형은 한 10대 1,
종합전형은 한 15대 1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전형은 뭐 경쟁률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률의 영향력이 좀 적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고 그 최저 기준을 통과한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도 경쟁률을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교과가 가장 경쟁률에 신경을 쓸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이런 정도로 이제 중요도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이면 여기를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을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2.3다 등급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무조건 다 갈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점대도 있고 3점대도 있으니까 평균을 잡았을 때 한 2점대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2022에서 23으로 넘어갈 때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자, 전 지역에 걸쳐서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인문계뿐만이 아니라 자연계도 해당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서울 지역의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느냐? 자, 2.34 등급, 2.15 등급이에요. 자, 여기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갈 거면 1점대 초반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입할 수 있는 교과 선정의 마지노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한 플러스 0.7 정도. 그러니까 3등급 정도만 되면 그래도 한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교과 전형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요렇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면 어디를 무슨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자, 수도권적은 3.66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 쪽은 마이너스 1하면 한 2점대 초중반 정도 되면 수도권 지역의 상위권 대학을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대학은 워낙 좀 범위가 넓긴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1 정도, 한 4점대 중후반 정도 되면 그래도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은 4.66이에요. 인문계 기준으로. 그러면 뭐예요? 지역의 교과 전형은 더 넓죠. 의학 계열을 빼더라도 사범대 같은 경우는 2점대가 합격선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4.66이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이보다 성적이 부족해도 뭐예요?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과 전형을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모집 단위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어느 지역을 갈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보는 거죠. 자, 그냥 편의상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종합전형은 그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높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에 비해서 특히 서울 지역은 거의 한 1등급 정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교과 전형의 커트라인이 종합전형의 커트라인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내가 수시에서 지원을 할 때 교과는 안정적인 지원의 카드로,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뭐예요? 소신 상향 지원의 카드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서울권에 있는 종합전형은 성적이 올랐어요. 인문계, 자연계 모두. 그런데 수도권이나 지역권에 있는 전형은 소폭이지만 약간 감소했어요.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대학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의 합격자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범위보다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의 경우는 교과 성적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 역량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활동 역량이 있으면 그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교과 성적이 부족한데 활동 역량으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라도 교과 성적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활동 역량이 활용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3등급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3등급부터 부족해도 되죠. 플러스 1 정도에서 한 4등급 정도만 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학종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집 단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4.2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하면 한 2점대 후반, 중후반부터 해서 이제 3점대 한 중반, 초반 요쪽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점대 후반까지도 이제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역으로 내려가면 종합전형에서 4.83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위권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2점대도 합격자가 나와요. 그런데 자, 지방의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 5등급 때도 종합전형에 합격자가 나옵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종합전형의 모집인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대략적으로 교과로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입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종합전형으로 진입하려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이제 대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결국 뭐예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한번 확인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입시 결과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자 대학에서 발표하는 건 합격자들, 특히 최종 등록자의 70% 컷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보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자 한양대가 가장 높았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연세대, 서강대 이런 순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거는 고려대나 연세대가 훨씬 더 높은데 왜 한양대가 제일 높은 입결일까?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가 빠져 있어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한양대의 특징을 한번 봐야 돼요. 한양대는 교과 100%, 거기다가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좋은 아이들이 몰릴 수 있죠. 자 연세대학교는 그 다음인데 최저 기준은 없지만 작년까지는 면접이 있었어요. 올해도 면접이 있고 내년부터 이제 면접이 없어지죠. 자 고려대학교는 뭐예요? 면접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 최저 기준이 높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되죠. 교과 전형의 합격선을 결정해주는 요소는 뭐냐면 교과 100%이냐 아니면 수능 최저가 있느냐.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유무가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2개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고 3개 기준을 반영하는 쪽이죠. 그러면 2개 기준을 반영하는 것보단 3개 기준을 반영하는 게 훨씬 더 뭐예요? 충족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성적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는 지금 가장 높은 성적이지만 아까 자 한양대학교는 이제 앞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전형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을 쭉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점수가 낮은데? 그럼 우리 아이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쭉 보니까 세종대, 홍익대, 부산대, 국민대가 순위에 올라 있고요. 자, 선호도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점수가 좀 더 높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만의 성적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결과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생이 많으면 그 친구들이 일반고 학생들과 동일한 내신 성적을 가져가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성적이 낮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낮다 높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으로는 낮은 것이 성적이 좋은 거고요. 등급으로 높은 것이 성적으로 낮은 거죠. 자, 그러면 성적이 조금 더 입시 결과가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보면 이 대학은 특목고나 자사고 합격생이 많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종대학교가 인문계 쪽은 4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은 맞지만 그러면 결국 뭐냐? 이런 세종대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 좀 덜 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되는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합격자들의 성격, 고교 유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생각하시고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에 따라서 교과 성적별 지원 경향을 한번 보면 이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합한 통계 표본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자, 일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교과 전형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성적이 이제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죠. 당연하죠. 성적이 내려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교과 전형이 아닌 다른 쪽에 눈을 돌리게 돼. 종합 전형이에요. 그럼 종합 전형은 최상위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않지만 45%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60% 가까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지만 자, 중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교과를 좀 덜 쓰고 종합 전형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3등급이 넘어가게 되면 어느 비율이 높아져요? 논술 비율이 높아지게 되죠. 특히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쪽으로. 왜냐? 3등급이 넘어가는데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도전하고 싶어. 그럴 때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논술 전형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자, 이럴 때 논술 전형으로 방향을 트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뭐하고 같이 준비해요? 수능하고 같이 준비하죠. 그래서 논술 전형이 1순위 전형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논술 전형은 뭐냐? 패키지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면 논술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수능과 논술이 이렇게 함께 가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실기 위주의 전형은 주로 예체능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쪽에 조금 더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이제 참고로 해서 내 성적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주로 많이 쓰는지 통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어떤 성적대에 쓰면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고교 생활에서 이제 중요한 활동들이 뭔지를 한번 우선순위를 좀 매겨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신 성적이에요. 나는 수능으로 갈 건데 그래도 내신 성적 졸업할 때까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 상위권 대학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 뭐예요?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자, 그것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보면 수능에 올인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 수업도 안 듣고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친구들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어차피 1학년 때 배우는 또 2학년 때 배우는 이런 내용들은 수능하고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수능에 몰입한 공부보다는 얼만큼 생활을 성실하게 하느냐죠. 그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 바로 내신 성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신 성적을 좋게 받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죠. 그래서 자, 정리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가더라도 놓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내신을 챙기는 거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경쟁력이 수능 쪽에 있다면 정시 쪽으로 가는 거고요. 내신 쪽에 경쟁률이 있다면 수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시 쪽으로 간다고 수능을 놓거나 정시 쪽으로 간다고 해서 내신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세특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둔다면 특히나 세특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동아리 활동이에요. 자, 창체 활동이 다 중요하지만 동아리 활동이 다른 것들보다는 뭐예요? 약간은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역량을 그 다음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과목 선택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건 뭐 사실은 우선순위를 뒀지만 이게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런 순서대로 채워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교내 활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왜 필요하냐? 지금 여기에 열거했던 이 여러 가지 7가지 활동들을 다 챙길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다 챙길 수 있으려면 얼만큼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다 챙기지 못한다면 뭘 더 챙기는 것이 좋으냐? 라고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는 거죠. 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신 공부하는 게 싫으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해요. 물론 교육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활동이지만 결국은 그게 입시하고 연결되는 데는 조금은 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신 성적 관리 잘하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준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세특 준비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어렵다면 일단 내신 성적을 더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전형을 선택하든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뭐를 해야 된다?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는 다 챙기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바람직한 고교생활. 자,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자, 요대로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고교 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대입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단순하게 대학 진학을 위한 그런 도구로서만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라서 활동도 재밌어야 되고 생활도 재밌어야 되고 추억도 많이 남기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신 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1순위예요. 두 번째, 세특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이죠. 자, 이건 이제 뭐예요?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학생들한테는 더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희망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성적, 세특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성이 조금 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체활동 기록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동일한 문구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공통 문구를 채워주더라도 나만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후의 활동으로 채워지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이 아니고 평소 공부 습관은 수능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다가 중간고사 다가오면 중간고사 공부. 그 다음에 또, 자, 끝나고 나면 다시 수능 공부.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공부, 또 필요하면 활동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심화탐구 주제 활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세특의 준비도,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서 전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앞서 보여드렸던 그 고교 생활의 주요 활동 우선순위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잘 이해해 보시면 이게 달라진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바람직한 고교 생활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출발하다가 이후에 어떻게 내가 목표 대학 도달도에 따라서 전형이 바뀔 수 있는지 그 과정과 관련된 부분의 흐름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잘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생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 의미 있게 하면서 대학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끝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